대근이티 V 대근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있다고. 책이요? 네. 피디님이 소개하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책을 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소설책입니다. 요즘에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읽었습니다. 채식주의자. 2007년도에 나온 소설인데요. 올해 10월 10일 날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날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한강의 소설을 다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라딘 서점에 온라인으로 들어갔어요. 속보를 보자마자 들어가가지고 한강 소설을 사려고 엄청 클릭을 했는데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서버가 아마 부하가 걸려가지고 책이 클릭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주문하기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들어가서 이제 했더니 그때는 좀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찍었습니다. 근데 2007년작인데 아직 안 읽으셨어요? 사실은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한강 소설이 특히 이 채식주의자 같은 소설은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대강 내용이 알려져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처제와 형부의 어떤 불륜 같은 것들을 그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 또 주변에 이제 떠도는 말들이 한강 소설을 참 읽기가 힘들다, 읽기가 어렵다,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잠잠하게 저 흙탕물 밑바닥에 그 고여있던 그런 불순물들이 한꺼번에 막 휘저어져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렇게 불편한 소설을 꼭 나서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애써 멀리 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일부러 좀 회피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 또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말 그대로 나온 소설인데 거의 뭐 한 17년이 지나서 읽게 됐네요. 실제로 이렇게 불순물 막. 저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작품을 쓰셨고 나름대로 뭔가 할 얘기가 많이 있구나 이 작가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벨문학상을 이제 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읽지 않을 수 없는 소설이 되었어요. 이제는 읽어야 되겠다. 이제는 한강을 읽지 않고는 이 시대의 우리의 문학이나 우리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권 한 권 지금 차근차근 읽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그 한강 소설의 경향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스토리텔링이 강한 작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냥 비평일 수도 있는데요. 스토리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면 스토리 콘텐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강한 콘텐츠가 있고 저는 그거를 강 스토리 콘텐츠라고 부르거든요. 스트롱 스토리 콘텐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좀 약한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약 스토리 콘텐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약 스토리 콘텐츠에는 뭐가 있느냐? 게임 같은 거 중에 스토리텔링이 강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또 전시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들어있긴 있는데 이게 뭐 강한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은 거. 그러면 강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캐릭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인물이 나타나서 그 인물이 아주 분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분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통 소설 스토리 서사학 용어에서는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프로타고니스트는 주동인물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요. 안타고니스트는 반동인물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야 됩니다.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것이 사건으로 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사건을 통해서 주동인물이 성장하거나 파멸하거나
하는 어떤 이런 그 로드맵들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뭐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한국의 상업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강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린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죠. 예. 그런데 모든 콘텐츠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주동인물, 반동인물, 사건, 갈등,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느냐? 그런 것은 꼭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들은 우리가 이제 약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약스토리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제가 지금 읽고는 있습니다만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중에서 강스토리다. 예를 들면 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 글자 제목에 흰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스토리가 약합니다. 약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인물들이 나와서 서로 갈등을 벌이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흰이라는 소설은 자전적 에세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소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채식주의자는 그 중에서도 강스토리에 해당한다. 저는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질문으로 가득한 소설이다. 질문.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는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채식주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고기 계속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 또 그 질문이 이제 더 나가면 우리 이렇게 계속 욕심부리면서 살아도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독자에게 던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채식주의자에 대한 비평의 관점들이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옴니버스 소설이에요. 3편의 소설이 각각 쓰여졌고 그 각각 쓰여진 3편의 소설이 다시 묶여서 전체 한 편의 소설로 읽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3편의 소설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은 2004년도에 창작과 비평에 발표가 됐고 단편으로 몽고 반점이라는 소설이 두 번째 작품인데 이것도 2004년도에 문학과 사회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2005년도에 문학판이라는 잡지에 발표된 나무 불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3편이 각각 단편 소설이면서 이 3개가 엮이니까 하나의 장편 소설로 묶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이제 3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소설이자 이 전체 장편 소설의 앞머리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영혜예요. 네, 영혜가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빚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육식을 거부하니까 점점 몸이 이제 허약해지고 말라가고 하니까 영혜의 남편이 주로 이 처갓집 식구들을 대동해가지고 이걸 이제 일종의 치료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여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처갓집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장소에서 저녁을 먹는 장소에서 이제 이 일 때문에 장인어른, 그러니까 영혜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영혜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맞서서 영혜가 자기의 손목을 칼로 긋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야기가 달려갑니다. 영혜는 왜 육식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안 나오나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어떤 꿈 때문에, 꽃 때문에, 식물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정확하게 영혜가 왜 육식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꿈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한강 소설에서 또 특이한 점이 이렇게 한 글자짜리의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칼, 흰, 꽃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한강 소설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혜가 육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죠? 감도 안 오는데요. 자, 질문해 볼게요. 고기는 뭡니까? 인간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 생존? 생존이죠. 고기를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살생.
살생, 또 불이 필요해요. 불이. 그죠? 고기는 기본적으로 생으로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옛날부터 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불을 이용해서 고기를 삶던가 굽던가 뭐 이런 방식의 조리를 거쳐야만 인간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불이라는 건 뭘까요? 불은 그래서 인간이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문화적인 욕망을 가리켜요. 네, 이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은유로 지금 이 소설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식물만 먹어도 생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생존의 필요 조건을 이제 칼로리라고 본다면 고기는 사실은 잉여의 것이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내가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고 싶은 욕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을 잡아다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뭔가를 성취하고 만들어내고 인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메타포입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건데 더 자기의 삶을 고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좋게 말하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문화적인 욕망인 것이죠. 불을 통해서 고기를 굽고 고기를 데치고 고기를 삶음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문화적 욕망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이 이 세상에 원래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총칭으로 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원시. 원시 혹은 문화의 반대말을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 누가 손대지 않았는데 우리가 태어났더니 그냥 있었던 것들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도 동물의 하나니까 자연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인간은 자연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뭐 카메라, 조명, 이런 책, 그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이런 모든 게 다 문화적인 거거든요.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걸 이제 다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자연 문화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자연과 문화에 같이 걸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겠죠. 예를 들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태어났더니 있는 것들, 물, 나무, 풀,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 집, 옷, 밥, 이런 것들은 다 문화적인 거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연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설명할 때 자연 문화 연속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거부하고 완전히 문화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문화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바로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식주의자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비평을 하고 설명을 하는 방식들이 있지만 저는 한강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너희들의 인간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그 산물로서의 문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으로 다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설이 몽고반점인데 몽고반점에서 결국 영상예술 작업을 하는 형부와 처제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것도 완전히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을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화적 존재인 영혜의 언니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모두도 그렇죠. 예, 왜 윤리라고 하는 것도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나무불꽃이라고 하는 세 번째 소설에서는 영애가 완전히 자연적 존재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애는 끊임없이 물구나무를 서려고 하거든요. 정신병동에 갇혀서도. 물구나무를 선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문화적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난 서겠다. 어떻게 보면 네 발로 걷겠다.
이런 모티브와 연결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은 이렇게 자연과 문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지나친 욕심과 욕망으로서 고기와 불과 우리의 옷과 밥과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인간의 욕망들을 좀 다시 되돌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쓴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이거. 저만 이렇게 해석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거. 아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는데, 탄 이후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거의 한 달 좀 안 됐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가 뭐 불륜을 그렸다. 그래서 뭐 청소년 유해 도선이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가 노벨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권위에 짓눌려가지고 노벨문학상은 모두가 옳은 것, 전적으로 옳은 것,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그냥 무작정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정말 의미 있는 소설이고 좋은 소설인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반론들이 제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용기 있는 주장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또. 그래서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놓고 토론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은 수정하고 또 상대가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고쳐주고 고치라고 요구하고 하면서 우리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무방비적으로 그냥 노벨문학상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만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둘러싼 논란이 좀 절반은 좀 뭐 의미가 있었지만 절반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만의 해석인데 모르겠어요. 또 뭐 많은 비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해석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않는 대로 또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근이 TV 대근입니다.